재판장님, 제 아들이 저를 속였습니다. 제 20억을 돌려주세요.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68살 할머니가 증인석에서 목청껏 외치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피고석에 앉은 38살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 옆에는 35살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오해? 내가 나한테 무릎 꿇고 평생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잖아. 각서까지 썼잖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재판장님, 이게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직접 쓴 각서예요. 부모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건물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썼어요. 재판장이 각서를 받아서 확인했어요. 피고, 이 각서가 맞습니까? 네, 하지만 하지만? 내가 무슨 하지만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명에 넘어가자마자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어머님, 이제 요양원 가세요. 저희는 어머님 모실 여유 없어요. 이렇게 말했잖아. 어머니,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다 말해줄까? 내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저희 돈 없어요 하면서 병원비도 안 냈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15억짜리 아파트 사고 벤츠 타고 다녔지.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어머님, 그건 피고석 옆에 앉은 여자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닥쳐. 너는 말도 하지 마. 네가 우리 집을 망쳤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40년 동안 국밥을 끓였어요.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했어요. 오직 제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버렸어요. 할머니는 증인석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제발 제 돈을 돌려주세요.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전부예요. 저는 이영숙 68살입니다. 지금 제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년간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등에 화상 자국이 가득해요. 젊었을 때는 부끄러워서 장갑을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제 인생이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해요. 저는 28살에 시집 왔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희는 달동네 새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1년 후에 아들 민석이가 태어났죠. 여보, 우리 아들 대학까지 보내자. 그리고 우리 집 하나 마련하자. 남편과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좌판에 앉아서 김밥을 팔았어요. 아주머니, 김밥 하나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하루 종일 김밥을 말아도 순수익은 2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5년 후 저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간판에 영숙이네 국밥이라고 써놨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뭐가 그렇게 좋아? 초등학교 다니던 민석이가 물었어요. 응, 엄마가 이제 사장님이 됐거든. 우리 민석이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국밥 먹고 숙제하고 가. 와, 엄마 대박. 민석이는 기뻐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때 민석이는 정말 착했어요. 저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시장 가서 재료 사고 5시부터 국물 끓이고 6시에 가게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았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날도 많았어요. 하루에 국밥 5그릇만 팔리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민석이 대학 보내야지. 그래, 여보.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남편도 공장에서 야근을 밤새 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제 국밥집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영숙이네 국밥은 진짜 맛있다고 입소문을 냈거든요. 사장님, 여기 국밥 3인분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하루에 100그릇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왜 쉬는 날이 없어? 중학생이 된 민석이가 물었어요. 엄마가 쉬면 우리 민석이 학원비 못 내잖아. 괜찮아. 엄마는 안 힘들어. 사실 힘들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밤에 집에 오면 바로 쓰러져서 잤어요. 하지만 민석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걸 보면 그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경영학과에 붙었어. 진짜? 우리 아들 정말?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 닫고 삼겹살을 사왔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민서가 축하한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해서 성공할게요. 민석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민석이는 정말 효자였어요. 대학 4년, 저는 민석이 등록금을 대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가요.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받던 시절이었어요. 학비를 벌려면 국밥 5,000그릇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꺼이 했어요. 내 아들 대학 보내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요. 민석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삼성 들어갔어.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하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40년 고생한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5년 후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있어. 소개시켜 줄게. 그래? 어떤 애야? 회사 동료인데 착해. 엄마 마음에 들 거야. 민석이가 데려온 여자가 최지은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좀 이상했어요. 뭔가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웃을 때도 눈은 안 웃는 느낌? 어머님, 안녕하세요. 최지은이에요. 그래, 어서 와.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해. 네, 걱정 마세요. 민석 오빠 같은 사람이 또 어딨겠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은이네 집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사돈, 우리 딸 결혼하는데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 주셔야죠. 아파트요? 네, 요새 결혼하는 애들 집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희도 월세로 사는데, 하지만 민석이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엄마, 지은이 정말 좋은 애야. 제발 결혼하게 해줘. 알았어. 엄마가 뭐든지 해볼게. 저는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강남 근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어요. 전세금 2억이었어요. 2억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20년간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 고마워. 평생 효도할게. 그래, 우리 아들. 지은이랑 행복하게 살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민석이가 효도할 거라고요. 결혼 5년 후 민석이네 집에 손녀 수연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나 딸 낳았어.
진짜? 우리 손녀? 이름이 뭐래? 수연이. 박수연. 저는 너무 기뻐서 산후조리원 비용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달 손녀 보러 민석이네 집에 갔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은이는 점점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집 정리가 안 됐어요. 아, 그래? 미안해.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올게. 그리고 손주 안으실 때 손 좀 깨끗이 씻어주세요. 어머님 손에서 국 냄새 나요. 그래, 알았어. 저는 40년간 국밥을 끓여서 손에서 냄새가 밴 거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안 빠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여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아들 잘 키우겠다고 고생했던 그 손을요. 민석이 결혼 10년 차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응?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 민석이는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에 민석이가 왔어요. 지은이도 같이 왔고요. 엄마, 아빠, 민석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민석아. 왜 그래? 엄마, 나 사업이 망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석이는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는데 사업을 했다고요? 2년 전에 회사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사업 시작했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번에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우리도 같이. 민석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빚이 10억이야, 엄마. 다음 주까지 5억을 안 갚으면 우리 집도 날아가. 10억?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10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제발. 민석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면서 빌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석 오빠 말리지 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아버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 있으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그 건물을 알았을까요? 10년 전 저는 국밥집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고 1층은 제 국밥집, 2층과 3층은 임대를 줬어요. 당시 5억에 샀는데 10년 사이에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20억 정도 됐어요. 월세 수입도 매달 5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건물은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이었어요. 민석이한테 말한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님, 그 건물 명의를 잠깐만 민석 오빠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명의만요. 명의를?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한데 어머님 명의로는 나이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민석 오빠 명의로 바꾸면 대출 받아서 빚 갚고 사업 다시 일으키면 바로 명예 돌려드릴게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제발, 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민석이는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민석아, 진정해.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시간이 없어. 다음 주까지 5억을 안 갚으면 채권자들이 우리 집에 와 수연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끌려가. 엄마,
제발 엄마가 아니면 나 정말 죽어. 한강에 뛰어들 거야. 민석이는 정말 죽을 것처럼 울었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아들이 죽겠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건물은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그 건물은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노후는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다잖아. 남편은 원래 아들 바보였어요. 민석이가 뭘 해도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엄마, 제발, 제발. 민석이는 계속 빌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만약 명의를 넘겨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노후는? 하지만 아들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다 얼마 전 단골 손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떠올라서 각서 한 장은 받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 명의를 넘겨주는 대신 너희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야 해. 그리고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줘야 해. 그리고 각서를 써야 해. 각서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만약 약속을 안 지키면 건물을 다시 돌려준다는 각서. 어머님, 그건 좀 가족끼리 무슨 각서를?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각서는 꼭 필요해. 이건 20억짜리 건물이야.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어머님, 저희를 그렇게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두는 게 서로 좋잖아. 에이,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배신할 것 같아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지은이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가족이면 더 확실히 해둬야지. 가족끼리도 돈 문제는 명확해야 해. 그리고 20억인데 각서가 대수야. 니들이 재산만 받아먹고 입 닦을 건 아니잖아. 각서 안 쓸 거면 명예 이전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엄마, 민석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각서 쓰기 싫으면 나가. 엄마는 각서 없으면 안 줘. 저는 식탁을 쾅 치면서 말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은이가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민석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참의 침묵 후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쓸게요. 아들 내외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하필로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여 불안했지만 각서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이거 갚고 꼭 성공해서 엄마 아빠 효도할게. 그래, 엄마를 믿고 엄마는 너를 믿는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 건물 명의 이전이 완료됐어요. 엄마 고마워. 덕분에 대출 받아서 빚 다 갚았어. 그래, 다행이다. 이제 사업 잘해서 건물 다시 엄마한테 돌려줘야 한다.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전화했어요. 민서가 요새 어떻게 지내니? 아,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그럼 나중에. 민석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쁜가 보다. 사업하느라 힘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약속한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보, 민석이가 돈 보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아들 약속 지키네. 저희는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요. 저는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아, 엄마. 나 지금 사업 정리하느라 돈이 빠듯해. 다음 달에 2달치 몰아서 줄게. 그래? 알았어. 하지만 다음 달에도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요. 3개월째 저는 다시 전화했어요. 민석아, 생활비.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 나중에 줄게. 민석이는 짜증을 내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민석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 지은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지은아. 어서 와. 어머님, 오늘 청소하러 왔어요. 청소? 네, 어머님 집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혹시 필요 없는 물건 있으면 제가 버릴게요. 지은이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여기 냉장고 왜 이렇게 더러워요? 아, 미안해. 내가 요새 바빠서. 에이, 어머님.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지은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쯧쯧, 이게 언제 담근 김치예요? 그건 지난주에 담근 거야. 지난주? 어머님, 그럼 벌써 일주일 됐네요. 이거 상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직 괜찮아. 그거 내가. 지은이는 제 말도 안 듣고 김치통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어머님, 이런 거 드시면 배탈 나요. 제가 버릴게요. 아니, 잠깐. 그거는 저는 급히 따라갔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김치통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툭 던져버렸어요. 지은아. 그거 내가 정성껏 담근 거야. 어머님, 상한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은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냉장고로 가서 다른 반찬들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무생채도 색깔이 이상한데요. 버릴게요. 아니, 그건 이 멸치볶음도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건 어제 만든 거야. 어머님, 냄새가 좀 버릴게요. 지은이는 제가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쓰레기 봉투에 던졌어요. 어우,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음식 보관하지 마세요. 제가 새로 사다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가 되는 걸 보면서요. 그나저나 어머님, 여기 이 옷들 너무 오래됐어요. 버려도 될 것 같은데요. 지은이는 제가 아끼는 옷들을 보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그 옷들은 어머님, 요새는 이런 거 안 입어요. 제가 새 옷 사드릴게요.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나저나 어머님, 언제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실 거예요? 응? 이사? 네, 약속하셨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산다고. 아, 그래. 민석이가 괜찮다고 했어? 당연하죠. 민석 오빠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은 집이 좀 좁아서요. 정리 좀 하고 나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그 정리는 계속 미뤄졌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들어왔고 민석이는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민석이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민석이 집에 가볼까?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수연아 애미야. 잠깐만요. 한참 후에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 근처 지나가다가 민석이 있어? 민석 오빠는 출장 갔어요. 그래? 그럼 수연이라도 볼 수 있을까? 수연이는 학원 갔어요. 저는 집안을 슬쩍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거실에 있던 낡은 소파는 없어지고 새 고급 소파가 있었어요. TV도 엄청 큰 걸로 바뀌어 있었고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세요. 지은이는 저를 밀어내듯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생활비도 못 준다면서 집은 어떻게 새로 꾸몄지?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마트에서 손녀 수연이를 만났어요. 할머니, 우리 수연이? 우리 손녀를 여기서 다 보내. 저는 정말 반가웠어요. 손녀를 본 지 6개월 만이었거든요. 수연아, 엄마는? 엄마는 저기 옷가게에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와, 좋아요. 저는 수연이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수연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 우리 수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수연이 보고 싶었어. 근데 왜 할머니한테 안 와?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응?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집은 가지 말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가지 말자고 해? 수연이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집 가면 국 냄새나고 더럽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진짜 부자 된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건물 우리 거래요. 그럼 우리 강남에 큰 집 산대요.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니야, 수연아. 할머니 괜찮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때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수연아, 어디 갔었어? 어머님? 지은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수연이가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님, 수연이 데리고 계셨어요? 응, 우연히 만나서 아이스크림 사줬어. 그러셨군요. 어머님, 저희 가봐야 해요. 수연아, 가자. 지은이는 급히 수연이 손을 잡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진짜 부자 된대요. 수연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 쓰러졌어요. 여보. 남편은 국밥집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119? 119 좀 불러주세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바로 수술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월세 수입도 끊긴 지 오래고 국밥집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석아,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에 와줘. 뭐? 아빠가? 그래, 심근경색이래. 빨리 와. 알았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민석이가 왔어요. 지은이도 같이 왔고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 지금 수술 중이야. 수술비가 800만 원이 필요한데. 800만 원? 민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거 나 지금 돈이 없어. 뭐? 나 사업 정리하느라 돈이 다 나갔어. 지금 우리도 빚이 있어. 민석아, 내 아버지가 지금 수술대에 있어. 알아, 엄마. 근데 나 진짜 돈이 없어. 그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좀 내세요. 어머님 국밥집 있잖아요. 뭐? 국밥집 운영하시면서 돈 좀 모으셨잖아요. 그걸로 내세요. 나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월세 수입도 끊겼고. 어머님,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뭐, 내가 뭐라고 했니? 건물명에 넘기실 때 어머님이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빌어서 넘긴 거잖아. 빌어서요? 저희는 그냥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알아서 주신 거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저희가 어려워서 못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너희 집에 새 소파랑 TV는 어떻게 산 거야? 그건 할부로 산 거예요. 할부로 새 거 사서 갚을 능력은 되는데 약속했던 우리 생활비는 왜 안 줘? 어머님, 저희도 살아야죠. 어머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도 정말 힘들어. 아빠 수술비는 엄마가 좀 알아서 해줘. 민석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 나도 힘들어. 내 가족도 지켜야 하잖아. 내 가족?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니? 엄마도 가족이지. 근데 우선순위가 있잖아. 나는 지은이랑 수연이를 먼저 챙겨야 해.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우리 먼저 갈게. 민석이와 지은이는 병원을 나갔어요. 여보 미안해. 수술비가 없어. 우리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나 봐. 수술비 때문에 간호사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수술비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라 수술에 들어갔지만 전액 납부하셔야 해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을 살리고 봐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국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 수술비를 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한동안 입원해 있어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건강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은 많이 상심한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내가 평생 민석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부부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퇴원 후 저는 민석이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석아, 아빠 퇴원했어. 그래? 다행이다. 민석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나 지금 바빠. 다음에. 민석아, 제발.
한 번만. 엄마, 나 전화 끊을게. 민석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민석이와 지은이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민석이잖아? 저는 따라가서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봤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는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비싼 와인을 마시면서요. 돈이 없다면서 왜 저렇게 비싼 식당에 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온 민석이 부부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갔어요. 저 차는 벤츠 아니야? 저는 민석이 부부를 따라갔어요. 그들이 간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 경비실로 갔어요. 저기요, 혹시 저 차 주인 아세요? 아, 3동 1505 차량인데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석이가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돈이 없다면서?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어요. 그 아파트는 시세가 15억이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민석이가 어떻게... 저는 알고 싶었어요. 진실이 뭔지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민석이네 새 아파트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 M이다. 어머님, 지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너희 이사했다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니? 그게 갑자기 이사하게 돼서.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돈 있잖아. 시아버지 수술비는 여유롭게 낼 만큼? 뭐라고요? 너희 벤츠도 타고 15억짜리 아파트도 샀잖아. 그러면서 왜 우리 생활비는 안 줘?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정말 럭셔리했어요. 고급 가구, 큰 TV, 비싼 그림들. 어머님,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지은이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받은 건물 팔았어요. 20억에. 그 돈으로 빚 갚고 이 아파트 사고 차도 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너희가 건물을. 네, 어머님. 미안하지만 그 건물은 이제 저희 거예요. 명의가 민석 오빠 명의잖아요. 하지만 약속했잖아. 우리를 모신다고. 생활비 준다고. 어머님, 그건 구두 약속이잖아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각서. 각서 썼잖아. 각서요? 아, 그거요? 지은이는 비웃었어요. 어머님, 그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처음부터 어머님 건물이 목표였어요. 민석 오빠가 결혼 전부터 저한테 말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우리 인생 펴질 것 같아라고요. 민석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연극을 한 거예요. 사업 망했다고 빚이 있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어머님,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자식이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은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바빠요. 어머님 모실 여유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니까요. 뭐라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각서고 뭐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희가 조용히 잘 살면 되는 거죠. 지은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님, 나가주세요. 곧 친구들 집에 놀러 올 거거든요.
지은이는 저를 밀어내듯이 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민석이가 우리를. 저는 지은이한테 들은 얘기를 전부 말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석이가 우리를 속였다고? 처음부터 계획이었대. 남편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뇌경색이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바로 신고한 뒤라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저 아이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어. 저는 결심했어요. 싸워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인 김준혁 변호사님이요. 김 변호사님은 10년 넘게 제 가게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드릴게요. 김 변호사님은 항상 친절했어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조언도 해주셨죠. 저는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 영숙이에요. 국밥집 사장.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는 김 변호사님한테 전부 말씀드렸어요. 김 변호사님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그 각서 가지고 계세요? 네, 있어요. 그럼 가능합니다. 증여 해제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증여 해제요? 네, 사장님이 아드님한테 건물을 증여하신 건 부양 조건이 있는 증여, 즉 부담부 증여예요. 아드님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각서가 있으면 증거가 명확해요. 그리고 생활비 안 준 것, 병원비 안 낸 것, 모시겠다는 약속 안 지킨 것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 소송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 저는 민석이를 상대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석아, 엄마는 내가 약속을 지켰으면 소송 안 했어. 약속? 무슨 약속? 각서에 쓴 약속. 우리를 모신다고, 생활비 준다고, 병원비 낸다고. 엄마,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 형식적이면 법정에서 말해봐. 엄마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응,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처음부터 둘이 작당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참을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법정에 들어서는데 민석이와 지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부담부 증여입니다. 원고 영숙는 피고 민석에게 2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부양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각서를 제출했어요. 이 각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는 원고를 평생 모시고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씩 드리고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생활비 미지급 통장 내역, 남편 병원비를 영숙이 대출받아낸 증거, 아들이 자신의 전화를 거절한 통화 기록, 지은이가 어머님 모실 여유 없다,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말한 녹취록. 저는 그날 민석이네 아파트에 갔을 때 몰래 녹음을 했었어요. 직감적으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녹취록이 재생됐어요. 저희는 어머님 모실 여유 없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민석이와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석이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증여받았을 뿐 부양 의무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각서는 단순한 약속일 뿐 법적 계약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는 부담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각서는 명백히 부담부 증여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피고에게 건물을 증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를 모시겠다고 약속해서 증여했습니다. 피고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니요. 한 달만 생활비를 주고 그 후로는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건물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팔았습니다. 20억에 팔아서 자기들 빚 갚고 강남 아파트 사고 외제차 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며느리가 직접 말했습니다. 건물 팔아서 아파트 샀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건 오해야. 나는 피고! 앉으세요. 재판장이 소리쳤어요. 민석이는 다시 앉았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 현 매각 대금 20억 원을 반환하라. 피고가 건물을 이미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장의 판결문이 낭독됐어요. 이 사건은 명백한 부담부 증여이며 피고는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를 기만하고 재산을 가로챘다. 이는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재판장님, 이건 부당한 판결입니다. 민석이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므로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민석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서가 엄마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근데 너는 엄마를 배신했어. 엄마, 나. 민석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민서가 이제 엄마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잖아. 그것도 엄마를 속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니? 내 아버지가 내 때문에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어. 그것도 내 책임이야. 민서가 이제 법대로 해. 20억 돌려줘. 저는 민석이를 뒤로 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판결 후 한 달, 민석이는 저한테 15억을 돌려줬어요. 아파트를 팔았대요. 20억에 산 아파트를 금매로 15억에 팔았대요. 외제차도 팔았고 빚도 졌대요. 엄마, 여기 15억이야. 민석이는 통장을 제게 건넸어요.
나머지 5억은? 그건 아파트 팔 때 손해본 거랑 변호사 비용이랑. 그래. 알았어. 저는 15억을 받았어요. 20억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받은 게 어딘가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민석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민서가 기회는 한 번 줬어. 이제 끝이야. 저는 민석이를 뒤로 하고 돌아섰어요. 15억으로 저는 남편을 좋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민석이를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자책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요. 민석이는 잊어버려요. 그래야겠지. 저는 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국밥집은 계속 운영했어요. 가끔 김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김 변호사님은 여전히 국밥 한 그릇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민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지은이랑 이혼했어. 지은이가 날 버렸어. 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래.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 정말 힘들어. 엄마, 도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민서가, 엄마는 내가 스스로 일어섰으면 좋겠어. 넘어지는 것도 내 인생, 일어서는 것도 내 인생이야. 엄마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게. 힘내. 저는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2년 후, 저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보, 오늘 국 맛있어.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 부부는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엄마, 민석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2년 전에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서가,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나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민석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이제 공장에서 일해. 아빠가 예전에 일하던 그 공장. 거기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면서 엄마 아빠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엄마, 나 용서 안 받아도 돼.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것만 봐도 좋아. 나 이제 엄마한테 손 안 벌릴게. 내 힘으로 살 거야.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2년 동안 모은 돈이야.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엄마가 받아줘.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민서가, 엄마, 나갈게. 건강해. 민석이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민서가 밥이라도 먹고 가. 앉아. 엄마가 금방 끓여줄게. 저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국밥을 내왔어요. 민석이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어요. 엄마, 이 맛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야. 그래, 엄마 국밥은 변하지 않아.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국밥을 먹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민석이를 바라봤어요.
국밥을 다 먹은 민석이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엄마,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그래. 민석이가 문을 나서려는데 저는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서 민석이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가져가. 엄마, 이건 차비해라. 엄마, 1,000원으로는 버스비도 안 되는데. 알아. 근데 이게 엄마가 내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민석이는 1,000원짜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엄마는 아직 너를 용서 안 했어. 근데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내 힘으로. 민석이는 1,000원짜리를 꼭 쥐고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창밖으로 민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는데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여보, 민석이는 이제 진짜 어른이 돼야 해요.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도 여보, 1,000원짜리 차비. 그게 뭔지 알아요? 부모의 돈의 무게를 알라고 준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들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건 엄마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원망해도 배고픈 내 아들한테 밥은 줘야죠. 남편도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민석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1,000원짜리를 꼭 쥐고요. 민서가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그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이제 내가 그 1,000원을 1,000만 원으로 1,000억 원으로 만들어봐. 내 힘으로. 그때 엄마가 진짜로 너를 용서할게.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지은이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다른 남자 꼬시려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랑 똑같은 놈한테 사기당했더랍니다. 그 말 듣고 나니 왠지 속이 좀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는 늘 오늘처럼 작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용서하는 날이 오겠죠?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앞에서 인간은 변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지만 정의는 존재합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법적 장치는 이렇게 억울한 부모님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실 때는 꼭 효도계약서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 사연을 들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의 엄마란다. 힘내렴. 지금까지 옆집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